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다카이치 사나이, 그러니까 일본의 104대 총리, 첫 여성 총리인데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데 극우에 가까워요, 실제로. 뭔가 하던 정책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게 된 이유. 예. 근데 일단 아베가 우익이잖아요. 그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극우는 아니고 우익이죠. 우파. 예, 우파. 예. 보수 강경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극우랑 강경 우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느낌이. 극우는 막 가는 거잖아요. 극좌도 막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강경 우파는 좀 우파이긴 한데 좀 세다. 그 정도가 강경 우파겠죠. 이게 끝에는 아니고 약간 이쪽에. 예. 소위 일본에서 강경 우파라고 하면 참정당이라는 당 정도가 강경 우파일 거예요. 뭐 외국인은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 씨는 제가 보기에 우파 중에서도 강경 우파인데 네.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아베 총리가 우파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하자. 그건 아직 개정 안 된 거죠. 예, 아직 개정 안 됐죠.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형 황실에 일본 황실에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딸 하나만 있다고요. 지금 현재 천황한테는 공주라고 하는. 예, 공주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원래는 일본의 황실은 남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남계가 없으니 그러면 딸이라도 천황으로 하자라는 여론이 또 있어요. 영국의 왕비처럼. 거기에 대해서 보수니까 바꾸면 안 된다. 남기를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계승이. 근데 현재로는 그 지금 천황의 동생, 지금 천황의 남자 동생이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런 아들이 없다면 이거 황당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아마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되게 이제 많이 불편하실 거고. 우리나라는 일왕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지금 이제 21세기 2025년에 근데 일본 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겠죠. 나름대로 자기네 중요한 천황이라고 이슈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황실 전범,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애국심이라는 말이 터부예요. 예? 일본에서는. 그래요?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극한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해서 그릇된 애국심.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아예 애국심이란 말 자체가 일본 사회에서는 애국심 딱 그러면 저건 우익의 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버렸어요. 현재 단어가. 그리고 일장기도 교실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완전 터부였어요. 근데 아베 총리 들어오면서 어떤 행사식장에서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례하고 국회에 대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전후에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전교조라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지만 일본에는 일교소라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 조례를 할 때 기미가요를 튼다거나 그다음에 뭐 일장기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격려를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저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애국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뭐가 나쁘냐. 그게 과거에 잘못된 군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니 그런 인식이니까 국민들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다시 그 시절 뭐가 어떠냐. 우리가 일장기 쓰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미가요? 애국가 같은 거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막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아베 이후 그게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할 때도
단상에 올라가면서 일장기에 히노마루 일장기에 의뢰하고 올라가고 예전에는 없었거든. 그게 아베 때부터 달라진 네, 거예요. 아베 그 언저리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사나이도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당연하겠죠. 예. 근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역사 인식. 아, 이 과거 태평양 전쟁은 자존자영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크게는 한 네 가지가 아베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베하고 같은 파벌이었고, 그래서 그 아베를 추종하고 하다 보니 아베가 되게 이뻐했고, 그 다음에 아베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거죠. 같은 정치 계파였었고. 오호. 그러니까 아베가 아예 자기 후계자로 계속해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리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참 이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최근에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는 네. 뭔가 공격적인 발언은 아직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는 야스쿠니 신사도 계속해서 참배해왔고 최근까지도 공무를 복납했다고 하고 독도 문제도 그리고 또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네. 교과서 내에서도 과거에 그런 제국주의 시절에 잘못했던 문제들을 막 이제 지우도록 하는 거. 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한일 관계는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징, 특성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신문 보니까 한국의 신문 보니까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 뭐 한일 관계가 박살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총리가 된들 야스쿠니는 못 갈 거다라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 아베는 막 갔잖아요. 아베도 못 갔죠. 아베 처음에 못 한 번 갔나? 가고 뭐 한 번 가고 또 못 가고 재임 중에 못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공물 복납한 것 같다. 공물 복납은 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아니 공물 복납은 했는데 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는 후반에 네, 처음에 초반에는 가다가. 갔고.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막 언론에 얘기하고 네. 일본 전문가들도 얘기하던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못 갈 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의 경우에 어떤 직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개인 정치인으로서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는 총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카이치 사나이 중의원 의원이면 예. 그 사람은 갈 거예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총리면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는 거 미국이 싫어하거든요.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이 싫어하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그걸 할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게 한국과 중국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니고 미국이 싫어해서요? 아니, 미국이 싫어하고. 역시 힘이 그다음에 세네. 또 국내에서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공물은 보내겠죠. 그리고 우익들한테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공물만 보낸다. 그러니까 마음만 보냅니다. 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우익 애들도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제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제가 보기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 이시바 총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들어 놓은 라인이 보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깨기는 힘들어요. 전직 총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확 뒤집기는 힘들거든요. 또 같은 정당이니까. 예, 같은 정당이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네. 어차피 자민당이고. 그렇죠. 거기서 계속 또 정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총리에서 내려와도 정치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파격적으로 노선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시바 총리만큼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한일 관계가 퇴보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국가가 정권이 영속성이 있어야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상대를 할 텐데 당신들이 그렇게 같은 자민당인데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베는 이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정권만 바뀌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더니 위안부 문제 새로 얘기하자 그러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꼴대를 옮긴다 대한민국은.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다때마에 네. 마음이 없는 말을 외교적 수사를 던지면서 총리 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라는 만면의 미소를 띤 웃음을 보내고 그다음에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그 일본 방식으로. 그렇죠. 일본의 일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응. 그러면 저기는 거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일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었고 일본말로도 돼 있었거든요. 한국어도 돼 있고 일본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내가 보자마자 반가워갖고 자민당 의원한테 보냈고 근데 거기에 제가 얘기한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 근데 이 말이 이제 말 속에 그 어간 행간 속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써 있었는데 저는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일본 내에서 총리가 바뀐 거지 정권이 바뀐 게 그렇죠. 아니니까 같은 자민당 정권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소 어떤 사소한 마찰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아베가 강경 우파였던 아베도 마찬가지로 자민당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몇 번 또 바뀌긴 했었죠.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굉장히 뭐 지한파고 온화하고 온건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보였는데 한일 관계가 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였을 때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거. 그러면 같은 자민당 내라도 또다시 이제 여자 아베라고 하는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면 더 좀 냉랭해질 수밖에 없지가 왜냐면은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의 정치를 해야 하니까 교과서 문제 이야기할 거고 과거사 문제나 거기도 이제 왜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뭐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하겠죠. 이시바 총리 때는 안 했습니까? 똑같죠. 하는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시바 총리 때 다음에 독도의 날 할 때는 차관급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관급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죠. 총리 되기 얘기했죠. 전에. 총리가 됐잖아요. 예. 이 사람 장관급을 보낼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못 보냅니다. 요 한 500원 내게 해도 됩니까? 네, 500원 내게 해도 돼요. 차관급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민당 정권에 같은 계보를 잇는 정권인데 예. 그거를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휙휙 바꾸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밥 먹듯이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할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절절한 희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의 어떤 특징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또 안 현직 갔잖아요. 총리로서는 갈 수 없는 거랑 이것도 똑같다. 네, 똑같은 맥락이죠. 이거 그 두 가지 걸면 1,000원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그 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 네. 이거는 이제 아베도 되게 수건했던 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시키는 거 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군으로 만들자라는 거는 이것도 사나이도 똑같이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진할 수 있겠죠. 근데 추진을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는 별개 문제잖아요. 실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로 따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 투표에서 그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예요. 전 국민 투표에서는 통과 안 된다는 것이 우세해요. 일본 내에서도요. 네, 근사차지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거기도 그러면 헌법 개정하려면은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 투표. 이게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돼야 돼요. 헌법 개정을 하려면 일본에서 헌법 개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헌법 개정 몇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래도 제일 최근이 지금 몇십 년입니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횟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쉬워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일단 터부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본 헌법 개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터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뭐 북한과의 뭐 영토를 어떻게 알고 보면 뭐 두 나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과거 군국 제국주의 시절에 예. 엄청난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평화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거를, 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네. 아니 헌법은 뭐 그럼 한 글자도 못 끝이냐 이런 한탄을 할 정도로 헌법 개정에 대한 그 무게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진행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내가 헌법 개정하려고 해. 그럼 나한테 표를 줘.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지. 쉽지 않다는 그 사람들도 알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일본 유신회에도 좀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유신회가 더 강경 우파라면서요. 네. 공명당이 좀 보수인데 좀 가운데에 있는 보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연정을 택한 상대도 더 강경 보수로 갔고 중간 보수보다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노선은 계속해서 우양우가 되는 뭐 거예요. 우양우인 건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 안보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과연 그 우경화 우려되는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하고 관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민족 의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뭐 역사 인식을 어떻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위대를 군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500원씩 2번 거셨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신의 해가 연립에 네. 들어가면서 네. 자민당에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다소 머릿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이에요. 무기 수출 3원칙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이 그 무기를 수출할 때 살상용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화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 수출을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무기 수출해갖고 엄청나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돼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을 위해서 무기 수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일본 유신의 회에서 정책 연합을 제안하면서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쪽의 조항을 좀 바꿔서 우리도 그거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던데. 원칙 정도. 예,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민당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요거는 이제 왜 방산주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예민하게 보실 부분이긴 하네. 왜냐면 또 일본이 또 그 국제시장 그렇죠. 또 경쟁 상대로 뛰러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 조항을 찾아드릴 테니까 그건 삽입을 하세요. 네,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이 네. 셔틀 외교하자고 했잖아요. 네. 물론 뭐 초반이니까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그렇죠. 우리 쪽에서 터부시 안 하면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정치가가 일본을 잘 모르고 일본의 정치가가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방방곡곡을 셔틀 외교니까 네. 일본의 방방곡곡을 가서 일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정서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상도 사나이 총리도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한국 화장품 쓰고 그다음에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딴에는. 네, 자기 딴에는 네. 나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느낀다면 저 사람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셔틀 외교는 자주 하는 게 좋겠고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우익이었다라는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에 지금 올해 해외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 3천만 명 중에 지금 한국이 2등이니 뭐 작년만 해도 제일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2등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관광에 있어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네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온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요즘에 일반적으로. 남산 많이 간다고. 캐대원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서울을 가잖아요. 예, 서울 명동 막 가고. 일본에 가면 어딜 가겠어요? 그런 맥락이라면 도쿄하고 오사카밖에 없잖아요. 후쿠오카나. 대도시. 네. 그러면 사실은 지방에 있는 그 넓은 땅에 지방 소도시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25개인가 27개 지방공항에 직항표를 날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우리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일본에 가면 뭐 맨날 또 도쿄만 가냐? 이번에는 뭐 후쿠오카도 가고 이번에 홋카이도도 가고 이번에 오카야마도 가고
오코야마 이번에 다카마츠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네네. 우리나라가 직항편이 있으니까 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관광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아주 귀중한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지방에서 봤을 때 세계로 향하는 길, 세계로 나가는 길의 길목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관문은 네. 일본의 세계를 향한 관문공항, 허브공항은 어디냐? 일본의 허브공항이 어디겠습니까? 간사이 공항 뭐였지? 아니죠. 일본의 허브공항은 예. 인천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일본의 25개 지방도시에서 예. 인천으로 와서 미국을 간다면 아오모리에서 미국을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현재 일본에서는 동경으로 하네다에 와서 하네다에서 짐 찾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나리타에 가서 짐을 새로 붙이고 수속을 하고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오모리에서 대한항공을 타면 네. 바로 인천공항에 와서 트랜짓 해갖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편수도 우리나라가 많고 더 빨라요.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네다까지 2시간, 하네다에서 전철 타고 1시간, 그럼 3시간. 편수도 일본이 적어. 이게 25개 지방공항에서 전부 인천으로 직항이 오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 다 이게 오잖아요. 그게 꼭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관광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아니고 일본 사람이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그거잖아요. 싸고 빠르고. 근데 거기는 공항 규모 이런 거 보면 하네다나 간세공항이나 네. 크지 않아요? 아유, 안 커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죠. 인천공항이 오. 100배 크죠. 아 그래요? 그 정도요? 그럼요. 1, 2터미널 막 합쳐서 막 이렇게 더 커지고 그럼요.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갈 때는 인천을 통해서 가라.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다. 싸고. 싸기도 하고 비행기도 많고.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그런 인프라가 돼버렸는데 일본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는 게 네. 자기들 허브공항이 불편한 진실인 네. 네. 거예요. 인천공항이 자기 나라 허브공항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거든. 그런데 거꾸로 자 그러면 인천공항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공항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하네다 공항하고 나리타 공항을 일체화를 해야 되는데 네. 나리타 공항은 지바현에 있는 거고 하네다는 동경도에 있는 거예요. 예. 동경도와 지바현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거기다가 국책으로 원래는 우리나라의 김포와 인천처럼 하네다는 국내선 위주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경도도 욕심을 부리고 정부도 욕심을 부려서 국제선도 띄우자. 거기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처음에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죠. 처음에 서울만 띄웠다가 네. 이제 가끔 이제 미국도 뜨고 뭐 이래요. 그러면 나리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인천을 이기려면 어쨌든 국내 수요가 많은 국내선은 하네다가 많으니까 네. 그럼 하네다와 나리타를 잇는 뭐 리니어라든지 10분이나 30분 내로 슉슉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돼야만 그게 인천공항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편리성을. 근데 그거는 어렵죠. 양 지방자치단체 안에 갈등도 있고 이익 조정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고. 이 공항에 대한 정책이 하다 보면 항상 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하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잖아요. 또 뭐 지방 공항들도 많고, 그렇죠. 적자 공항들도 많고. 일본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에서 배우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즘에 고추 말리는 길에 도로에다. 탈주로 해. 공항에 비행기가 안 떠서 고추 말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예, 맞아요. 네? 일본은 예. 그 고추 말리는 공항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그만큼 일본엔 75개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지역의 수고원 사업이고 또 지역 의원들이 또 해야 한다라고 유치해 가고 후지산 있잖아요. 예. 후지산 꼭대기를 정점으로 왼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하네다 있죠. 좀만 더 가면 나리타 있죠. 좀만 가면 이바라키 공항이 있고요. 좀만 더 가면 후지산 후지공항이 있고요. 그 후지산을 중심으로 반경 150km 이내에 공항이 4-5개 있어요. 그러니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비행기가 하루에 한두 편밖에 안 뜨지. 거의 뭐 시내버스 정거장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
공항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대한민국이 부산에도 하나 만들고 광주에도 하나 만들고 강원도에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 모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게. 아,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얘기를 다시 돌리자면 인천공항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관광 수요를 생각해도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당연히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간에 갈등만 없으면 네. 아주 좋은 파트너라니까요.